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벌써 7월 중순이죠. 15일인데 선발 예정 인원이 아직 안 났지만은 초등도 아직 안 났죠. 같이 날라나? 우리가 이제 시험은 뭐 소문으로는 지금 11월 21일인가 그때 칠 것 같다고는 하는데 아직 학교에서도 뭐 조사가 뭐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안 나는지 모르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21일 날 그때 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일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안 남았죠. 오늘 강좌도 벌써 이제 문제풀이 반입니다. 제가 올해는 좀 수업을 많이 해서 이론 기본도 했죠. 심화도 했지. 기출 문제 풀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반은 우리가 이제 벌써 기본 이론과 그리고 심화 이론을 했기 때문에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뭐 예상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이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적은 그 답으로 적은 것이 채점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핵심적인 용어나 내용이 빠지진 않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완전히 모르고 틀린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는 짐작은 했지만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고 정확하게 알고 푼 거를 이제 표시를 좀 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해서 뭐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동그라미 나름의 그리고 애매모호한 것은 세모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것은 이제 다른 이제 별표나 물음표를 쳐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론서 그리고 생물교육로 이제 이거는 심화 교재는 사실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이론서와 논문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잖아요. 본인이 잘 계속 보고 있는 거, 오래 계속 보고 있는 이론서를 항상 가지고 와서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하던 부분들이 이런 내용 있었나 싶으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교재 구성은 굉장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출 문제 해설 풀이를 문제 강좌를 이제 가지고 올해 강좌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까지를 넣어야 될 것인가, 그럼 아예 안 넣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는데 2017학년도부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20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그리고 작년 20학년도 기출문항, 그러니까 4년간의 기출문항이 실제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4년간만 넣은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출제된 해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거기로 해서 4년간의 기출문제를 넣었고 나머지는 관련한 예상 문제 또는 그 이전에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변형한 문제들로 예상 문제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앞쪽에 2020학년도 따로 빠져 있고 나머지 이제 3년치는 예상 문제와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항수가 굉장히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200문항을 꼭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거를 200제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가지고 20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일단은 8주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항상 그 9주 이렇게 넘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문제만 간단하게 풀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본반부터 계속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이론 정리를 마지막에 좀 요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중복이 굉장히 좀 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중복이 많다는 것은 시험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뭐 모의고사를 냈다든지 그 문제를 많이 만든 영역들이 있는데 합격생들이 이제 대부분은 문제를 푸는 것은 이제 좋지만은 중복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거론이 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올해는 가감하게 좀 중복되는 것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40문항.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주차잖아요. 한 주차에 한 20문제 정도를 이제 푸는 걸로 해서 수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이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가 이제 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적어주잖아요, 조금은. 그러면 그거를 답을 먼저 보고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그럴듯 하거든요. 내가 사실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때 그 답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가는 미지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예습을 먼저 해서
문장으로 우리가 이제 기입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생겨론해서 기입형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만 나오죠. 그럼 이 서술형 문제를 문장으로 적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문장으로 이제 적으면서 주어와 이제 수로 이것이 이제 관계가 좀 명확하면서 우리가 핵심적인 그 작성 방법에서 조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포함되도록 적을 것. 그리고 적다 보면 괜히 이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두 가지 이제 문제죠. 쓸데없는 것을 많이 적었거나 두 번째는 구상 시간과 적는 속도가 느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보면 완전히 필요 없는 거. 이것은 묻지도 않았는데 묻는, 이제 적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논술형처럼 굉장히 폭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심화된 내용까지 적는 학생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서술형은. 서술형은 요구하는 것만 딱 정확하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작성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만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잘 모르니까 다른 것들도 적는 거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그렇게 많이 이제 많은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처럼 확장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적고 싶은 걸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보면 시간이 좀 빠듯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속도를 좀 많이 적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많이 적으면 빨라집니다. 그래서 글자 적는 거를 연습을 문제풀이에서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때 하는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켜봐도 결국은 모의고사를 시간 내에 못 푸는 학생들은 가서도 실전에서 3교시를 다 끝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 문제를 다 못 친다는 것은 채점하는 답안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부분 점수조차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진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항당 우리가 이제 문항이 2교시간 몇 문항이고 3교시간 몇 문항, 문항이 개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시간이 1시간 30분이죠. 그 시간을 1시간 30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일단 한번 문제를 구상을 한 다음에 답을 적고 나서 답을 잘못 적었거나 내려서 적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펴보고 고치는 시간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90분 시간 수업 시간이 그 시험 시간이다 하더라도 70분에서 75분 내에 다 적고 그리고 마무리를 10분에서 15분 내를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 적어야 될 거 이렇게 긋고 이제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OT는 뭐 따로 하진 않고 바로 이 정도가 그냥 OT입니다. OT고 질문은 강시옥화학연구소 바이오 맞나? 너무 오랜만에 저거 봐서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강시옥화학연구소 들어가게 되면 Q&A란이 있고 거기에 생물 내용학 아니고 생물 교육론에 적어야 됩니다. 교육론으로 들어가서 문제풀이 몇 번 문항 번호를 적으면 찾기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몇 번 문항을 적은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적어주면 제가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메일은 이메일 주소입니다. 나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응시 지역을 선택을 할 때 상담 이제 메일을 많이 보내잖아요. 문자로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기보다는 전화번호를 알더라도 이메일로 적는 것이 서로 편합니다. 저도. 저희 노안이 좀 와가지고 이게 참 치기가 좀 힘듭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메일은 뭐 상담 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수업에서의 질문은 여기에 Q&A로 이렇게 보내주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준비가 됐으면 작년 기출 문제를 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출제의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조금 고려를 하고 시험 문제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수험생이 이제 시험을 준비했을 때 하고 그리고 3년 전에 준비했을 때 하고 또 지금 준비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한 3년 전부터 해서 실제 출제되는 그 영역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지금 13년 동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출제위원이 우리나라는 인력 풀이 내용하고 굉장히 많지만 교육료는 적기 때문에 출제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제 출제를 거의 대부분은 다 들어갔다 오셨기 때문에 보면 이건 어디쯤 누군가가 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임용대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편이고 젊은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편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은 영역들에서 시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되는 건 또 그렇다 쳐도 이 학생들의 그 답반지를 어떻게 채점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큰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3년,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제 느슨하게 답을 조금 적더라도 핵심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좀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모의고사 채점해보면. 대부분이 애매모호하습니다. 그렇더라도 웬만하면 채점을 이제 가점으로 채점을 해주는 형태였다면 최근에 2, 3년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채점이 안 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가채점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작년에는 실제 본인의 점수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 것은 교육론에서 채점을 굉장히 깐깐하게 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또 작년처럼 깐깐하게 할 것인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답안지를 명확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연습에서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적고 싶은 것만 금방 적고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채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년 기출 문제를 천천히 보면서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될 것인가를 꼭 그거를 가지고 올해 예상 문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그리고 실전 문제도 그렇게 그 틀로 적는 걸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적으면 이게 깐깐하게 채점이 되든지 아니면 느슨하게 채점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점수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도를 이제 높여가는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자, 2교시에 5번입니다. 기입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항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지문이 꽤 깁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사실은 굉장히 길고 문제에 묻는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어떤 내용이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가를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한 다음에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춰서 이제 답을 이제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자, 김 교사는 2015 개정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가계도 분석 수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가는 교사가 설정한 교수 학습의 방향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자, 교수 학습의 방향은 우리가 교육과정에 고시된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5개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원래는 이제 성격,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교육과정 성격이 나오고 두 번째가 목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가 교수 학습 방법이고 다섯 번째가 평가인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보면 교수 학습의 방향과 평가의 방향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쭉 그냥 나열을 해놓은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의 이 항목은 단원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이 있으면 단원명이 나오잖아요. 단원명이 나오고 이 단원에 대한 설명, 무엇을 지도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지를 한 문단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그 성취 기준이 이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성취 기준 아래에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그 내용 요소 있죠. 학습 내용 요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도사항에 이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연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이렇게 이제 단원이 한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 가의 내용이고, 나는 X 염색체에 의한 유전병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단계별 학생 활동 내용이고, 다는 이 활동에 대한 학생의 자기 평가표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서인데 굉장히 내용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를 보겠습니다. 교사학습의 방향을 보면 중간에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가계도 분석 학습에서 기억을 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탐구 결과를 발표, 설득, 수용하도록 지도한다. 누가 봐도 의사소통이죠. 이거는 거 틀리면 안 돼요. 많은 학생들이 다 적었겠지 싶어도 무조건 정답률이 그렇게 100%는 아닙니다. 이런 건 사실 틀리면 안 되죠. 가략이 되어 있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도 실제 단원의 이 단원의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면 가계도 분석 활동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참여의 적극성, 발표 능력 등을 관찰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우리가 지금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그럼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이전 2009 개정에서는 없었지만 2015 개정에서는 신설됐다든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6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과목별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과 핵심 역량이 5가지가 있죠.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탐구를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탐구 과정과 탐구 활동으로 나누고, 그리고 탐구 과정을 기초 탐구 과정과 통합 탐구 과정으로 나눈 다음에 초등학교를 저학년 3에서 5학년이고, 그리고 이제 중학년 6에서 7학년, 그리고 고학년 8에서 10학년에서 이 탐구 과정과 탐구 활동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세분화했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2015 개정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탐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서가 없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이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했다, 이런 설명은 없지만 과학과 핵심 역량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있잖아요. 과학적.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런 이제 강조점을 가지고 의사소통이 이제 추가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단계별 학생 활동 내용인데 준비하기가 지금 이렇게 빈칸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주제와 계획에, 그러니까 이 관련성 있게 빈칸을 교사학습 활동이라든지 내용을 채우는 것, 문장으로. 이것이 이제 지금 출제가 많이 되는 형태입니다. 준비하기는 비워져 있고, 가계도 작성 및 분석하기에는 가계도 작성과 분석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3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기는 가계도를 작성한 것과 X 염색체에 의한 유전병의 특징을 발표한다. 평가는 스스로 한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하는가? 자기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족과 미충족으로 나오는데, 단계별로 준비하기, 가계도 작성이 분석하기, 발표하기. 그러니까 나의 그 단계별 학생 활동 그대로를 가지고 단계별로 평가 준거를 삼아서 충족과 미충족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준비하기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 계획을 세웠는가.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역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을, 이것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역할 분담에 대한 것만 딱 고쳐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것만 적은 학생들은 채점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 계획을 세웠는가라고 평가 준거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준비하기에서는 학습한다, 조사한다, 기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어떤 내용을 적든지 간에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운다라고 문장이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역할 분담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준비 단계.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입니다. 그리고 작성 방법은 3개가 있죠. 그럼 적어도 3문장으로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적는 겁니다. 본인이 적은 답안을 채점자가 정확하게 이제 너무 두리뭉실하고 관련지어서 한 문단으로 쫙 적으면 채점을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앞에 점을 찍어서 저는 적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작업을 한 사람들은 물어보는데 원래 인문계열, 특히 국어과 같은 경우에 하면 채점이 안 되겠죠. 굉장히 이제 맞춤법도 굉장히 많이 따지니까. 근데 큰 핵심적인 용어 자체가 중요한데 그거를 틀리는 것은 오답으로 처리하지만 적다 보니까 끓는다 하는데 이상하게 끊는다고 적었던지 대충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맞춤법이 이제 틀린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과학적인 개념이나 용어는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 적다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자를 빠뜨리고 적었다든지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 다시 읽어보면 그런 거는 채점에서 반영은 안 된다라고 하고 요렇게 적는 거는 괜찮나요? 물어보니까 이걸 적었다고 해서 채점을 안 하고 감점을 시키고 그런 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2년 전에도 논술형이 나왔을 때는 요렇게 적으면 이제 사실은 안 되는데 서술형이다 보니까 요렇게 3개 각각의 내용들을 요렇게 적어서 한 문단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요렇게 적는 것이 서술형에 적합한 패턴은 아닙니다. 자, 가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제시할 것. 그럼 요것의 답안을 여러분들 적을 거죠. 구상할 때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적어놨잖아요. 답지에 적을 때는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작성 방법에 요 제시된 조건을 주어로 제가 적으라고 하잖아요. 가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이렇게 적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눈에 잘 보이게 하면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의사 용어만 적으라고 했으니까 용어만 적으면 되죠. 정말 맥이 더 황당한 것이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형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적어놓은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점자들 엄청 당황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서술형인데 무슨 초등학교 학생들은 요것만 적어놔. 근데 답의 핵심적 용어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협의를 하겠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른 문제 다 그래. 일단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이게 딱 넣으면 이게 매기기 전에 이렇게 딱 답지가 문항별로 딱 뜨잖아요. 노트북에 딱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번호 이렇게 다 가려진 형태로 딱 뜨면 글자 눈을 일단 전체적인 인상을 착 스캔을 하는 거예요. 탁 봤을 때, 왠지 좀 매겨볼 만한 좀 괜찮겠어. 요렇게 이제 마음 들고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엉성하게 돼 있으면, 뭐야? 이렇게 싶으면 그런 것들이 좌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적으면 안 돼요. 기입형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문장으로 적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선생님 말대로 제가 작성 이 방법에 대한 이 조건들을 이 주어를 넣고 다 적어보니까 내용도 너무 많아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해가 돼요. 이걸 적는데 뭘 시간이 그렇게 없지 싶어도 그럴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안 적어도 돼. 여기까지부터 적어야 돼. 기억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적어야 돼요. 가에까지는 빼더라도. 그러니까 생뚱맞게 이게 다 빼고 요것만 적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다의 평가 준거가 충족되도록 니은의 적절한 활동 내용을 서술할 거. 여기는 앞쪽에 안 적도 되죠. 이게 충족돼서 니은의 그러면 니은의 적절한 활동
내용을 서술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장으로 적어야 되죠. 준비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요걸 보고 이제 적는 겁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 계획을 세웠는가. 그럼 이걸 그대로도 적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다? 활동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저기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 계획을 세운다. 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적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대로 갖다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평가표고 다른 것들도 보면 가계도를 분석해요. 이것을 바르게 기록해서 비슷하게 적혀져 있잖아. 요거 다른 이제 평가 증거를 봐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갖다 적으면 될 것 같다. 명확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갖다 적었잖아요. 활동 계획을 세운다. 또는 요것만 들어가면서 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게 한다. 세운다. 이런 형태. 어떤 형태든지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점의 포인트는 이게 답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가지고 본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 이거 앞에 뭘 적든지 간에 요게 들어가 있으면 채점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다른 요거를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구체적으로 적는다 하더라도 요 내용이 빠지면 채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활동 계획을 세운다. 요 내용이다. 세 번째는 나의 단계별 학생 활동 내용을 지도하기에 적합함. 그럼 나의 단계별 학생 활동 봐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요 내용. 핵심적인 거는 요 내용이거든요. 가계도를 작성하고 분석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활동을 하는지 요것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과목과 그리고 핵심 개념을 쓰고 그것을 근거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로 제시할 것. 그럼 핵심 개념도 내용 체계의 표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용 요소도 내용 체계에서 적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단원별 이제 설명 말고 단원별 안에도 학습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내용 체계라고 해서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영역을 표로 쭉 이렇게 표현을 한 그 내용에서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학생들의 변별도를 높이는 사실 교육론에서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교육과정상에서 내용을 정확하지 않으면 채점이 무조건 안 됩니다. 한 글자만 틀려도 비슷한 내용일지라도 채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유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유전에 관련된 내용을 언제 배우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죠. 유전은 아무래도 분자적인 그런 내용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없고 중학교에도 2015 개정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단원에서 배운다? 생식과 유전 단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워도 될까요? 유전은 중학교 1, 3학년군의 생식과 유전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배우지?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공통 과목으로 통합과학을 배우잖아요. 통합과학에서 유전을 배우는가 배우지 않는가를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됩니다. 단원명을 떠올려봐. 통합과학. 어차피 오늘 다 할 거니까 맛보기로 단원에 대한 단원명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9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를 보면 영역이 4개가 있고 여기 4개의 영역 그 가운데 9개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 핵심 개념을 단원명으로 이제 삼고 있는 것이 통합과학입니다. 전 적어왔어요, 서야.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엄청 새롭네.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이네. 두 번째가 자연의 구성물질.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그리고 화학 변화가 있고 생물 다양성과 유지. 8이 생태계와 마지막이 발전과 신재생. 요렇게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규칙성의 그 영역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9개의 이렇게 단원명이 있으면 우리 생물 관련한 단원이 이제 자연의 구성물질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생명 시스템은 올 우리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대한 내용부터 해가지고 여기 생명 시스템 내용 요소를 보게 되면 유전자, DNA와 단백질에 대한 것을 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유전 전반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전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근데 유전에 관련된 다른 과목에서의 그 연계를 이제 주잖아요. 그 연계에서는 생명 시스템이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DNA와 유전자, DNA와 단백질의 그런 관계에 대한 것을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유전 단원이 전반적 유전의 현상을 다루지는 않다 보니까 연계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요 일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에서, 내용 요소. 그게 생명 시스템 일부 내용. 그리고 통합과학 일단 여기에 생명 시스템을 적어 놓겠습니다. 내용 요소에 유전자, DNA와 단백질, 그리고 있는 것이 생명과학. 생명과학 1. 생명과학 1. 생명과학 1은 첫 번째가 생명과학의 이해, 두 번째가 사람의 물질 대사, 세 번째가 항상성과
몸의 조절. 그리고 네 번째가 유전. 다섯 번째가 생태계와 상호작용. 여기에 유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2에 보게 되면 생명과학의 역사가 신설됐죠. 생명과학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가 세포의 특성. 그리고 세 번째가 세포호흡과 광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원이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이죠.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원액, 진액 나눠가지고 전사는 어떻게, 복제는 어떻게 되고 전사가 어떻게 되고 번역 이렇게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마지막에 생명공학이 담겨져 있는 단원입니다.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이렇게. 적합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성염색체 이제 유전,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상염색체 유전에 이제 대해서 배우고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사람의 그런 이제 유전 현상에 대한 학습하도록 하는 거는 생식과 유전에서도 무조건 유전이 나오면 가계도에 대한 것은 나오지만 수준을 봤을 때 수준은 요 수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적합한 과목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과목은 생명과학원이다라고 적어야 됩니다. 여기서 적어야 되겠죠. 나의 단계별 학생 활동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과목은 생명과학원이고 핵심 개념은 유전입니다. 유전. 우리가 생명과학 1과 2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봤겠지만 그래도 통합과학은 그 내용 체계의 핵심 개념이 그대로 단원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외우기 좀 쉽고 따르게 이제 좀 외울 게 좀 양이 적지만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는 내용 체계는 내용 체계대로 그리고 단원명은 단원명대로 다르다 보니까 단원명을 우선으로 외우지 내용 체계를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외우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생명과학 1은 알고 단원명은 아는데 핵심 개념을 또 쓰라고 하니까 못 쓴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유전이겠지. 그냥 마지막에 적은 학생들은 자신 적었고 핵심 개념은 유전입니다. 생물교육론 교재에 보면 제가 다 적어 주려고 하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191쪽에) 있습니다. 생명과학 1에 그 내용 체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용 체계를 보면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은
중학교 1, 3학년고 과학하고 이제 영역을 갖습니다. 5개 영역이 나와 있고 핵심 개념은 이제 과목별로 달라집니다. 자, 그때 뒤로 넘겨봅니다.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영역 안에 지금 세 개의 핵심 개념이 있죠. 그래서 생식, 그리고 유전, 그리고 이제 진화와 다양성. 요것을 이제 내용 요소도 내용 체계에서 찾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요 표에서 적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유전이 있고 유전의 오른쪽 보면 이제 내용 요소가 표에 4번째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보면 상염색체 유전 있고 성염색체 유전 있고 가계도 분석 있고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 요 이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그럼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니까 주제 자체를 처음에 문두에서 가계도 분석 수업이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계도를 분석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의 형질, 유전 현상이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여기에 X 염색체에 의한 유전병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긴 했는데 큰 주제는 가계도를 분석하고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더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외운 학생들은 어디까지를 적어야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X 염색체. 그러면 내용 요소에 보면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요거를 다 2가지, 3가지 다 적은 학생들 굉장히 사실은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채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 요소를 성염색체 유전, 가계도 분석 요렇게 여기 또 유전병이 있다 보니까 유전병의 뭐 종류와 특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적었어요. 내용 요소 그대로 틀리지 않고 적었고 가계도 분석이 들어가 있으면 채점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도 분석이 일단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답은 가계도 분석만 적는 건데 2가지를 적은 학생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채점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 채점한 3명의 교사들의 협의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2개를 적거나 3개를 내용 요소를 적었는데 1개가 틀렸어. 그럼 이거 틀리게 적으면 맞다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부분 점수화를 협의를 통해서 했거나 아니면 0점 처리했거나 이렇게 되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적합한 과목은 생명과학 1이고 핵심 개념은 유전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내용 요소로는 이렇게 해서 가계도 분석, 뭐 성염색체 유전. 가계도 분석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계도 분석이 없고 성염색체 유전이라든지 뭐 유전병의 뭐 종류와 특징만 적게 되면 채점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잘 볼 때 가장 힌트가 많은 것이 어디냐면 1번, 2번 있고 우리가 문두라고 하거든요. 다음은 가는 뭐고 나는 뭐고 이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딱 나와 있어요. 가계도 분석을 학습하려고 계획했다라고 되니까 거기가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도 분석만 사실은 적어야 정확한 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굉장히 잘 읽어야 돼요. 힌트는 항상 이 주제가 무엇이다. 내용이 관련된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자료만 읽다 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두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적는 거죠. 채점이 우리가 뭐 1점, 1점, 2점 정도가 됐을 거라고 보지만 배점에 대한 것은 출제위원이 뭐 역배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할 때 여기에 2점이라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1점, 1점, 여기에서 2점입니다. 이것도 2점을 채점할 때 여기까지를 1점, 여기를 1점으로 부분 채점을 했는지 아니면 모든 게 맞았을 때 2점을 채점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부분 점수가 0점대로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무조건 1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점수 채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주 맞은 학생이 거의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 다음 문제. 자, 다음은 유전 이론에 관한 과학사 사례와 이에 대한 교사의 대하이다. 과학사 사례를 보겠습니다. 19세기까지 혼합설은 가장 널리 인정받는 유전 이론이었다. 19세기까지니까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혼합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파란색과 노란색 페인트를 섞으면 녹색이 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모의 유전 형질이 서로 섞여서 자손의 표현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혼합설은 용어고 여기 이제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개체군 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자연스러운 교배가 반복되어도 개체들은 균일한 표현형을 이렇게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간 색상이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19세기 생물학자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물학의 발달이 이제 그만큼 늦었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지만은 19세기 생물학자들도 요 내용, 균일하게 개체들은 균일한 표현을 갖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요 당시에는 혼합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기존의 이 혼합설이라는 것을 옳다라고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서부터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혼합설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이제 반증 사례, 반증주의라면 아니면 뭐 쿤이나 다른 이제 학자라면 변칙 사례,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나는 19세기 후반에 멘델은 완두 교배 실험으로 입자설을 이제 제안을 했다. 멘델의 뭐 순종의 보라색 꽃 완두하고 흰색 꽃 완두를 교배시키면 F1에서는 보라색 꽃 완두만 이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고, 멘델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혼합되지 않는 유전 입자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입자설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멘델은 실험 결과를 잘 알려지지 않은 학술지에 독일어로 발표했다. 그의 이론은 발표 후에 오랫동안 과학자 사료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900년에 이런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재발견되어서 과학자 사회로부터입니다. 이 과학자뿐만 아니라 사회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그 구성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사례가 나오고, 교사의 대화입니다. 교사회가 포퍼의 반증주의가 과학 지식의 발달 과정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비가 맞습니다. 과학사적인 관점에서 반증주의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과학사 사례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알게 되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 그간의 기출이 됐던 맥락 속에서 굉장히 많이 기술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쿤의 과학혁명 이론은 귀납적 방법이나 가설 연역적 방법 이외에도 또 다른 과학적 방법을 제안한 것이군요. 귀납적이고 가설 연역적인 방법은 과학적 방법 중에서 이제 그 수렴적, 논리적인 그 사고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과학적 방법을 이제 인정한 전통적 과학 철학에 대한 내용이고, 쿤은 현대 과학 철학입니다. 후실증주의 과학 철학자잖아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과학적 방법을 제안한 것이군요. 네, 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택과 정착 과정에서 객관적인 논리, 증거 이외에도 니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에 대한 거,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어떻게 선별해서 수용하는가. 그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토의와 토론을 해서 다수결, 많으니까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패러다임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과학 지식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이 이런 사회적인 협상, 그러니까 합의에 대한 내용이 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죠. 자, 2개입니다. 작성 방법이. 그럼 누가 봐도 2점, 2점이에요. 자, 기억을 가해서 찾아 쓰고. 기억이라는 것은 과학사적 관점에서 반증주의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을 찾는 겁니다. 그것도 가에서 찾아 적으라 해서 가나가 다 있는데 그럼 다 이것을 열려놓으면 또 찾기가 모르는 학생들은 못 찾아요. 근데 가에서 찾아 적으라고 했잖아요. 쓰고 그것이 반증주의의 한계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 자료에서 찾고 이유는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목해서 적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놨잖아요. 여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적을 때 기억을 가해서 찾아 쓰고라고 했으니까 기억입니다. 기억은 과학사적 관점에서 반증주의 이론을 보여주는 내용은 이렇게 적든지 길게 아니면 기억은 가에서 기억은 뭐뭐이다. 이렇게 문장을 적으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을 찾아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에서 찾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에서 기억은 어떤 내용이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다? 요거 그대로 갖다 적는 겁니다. 여기까지 적어야 되죠. 왜 여기까지 적어야 되냐면 반증주의의 한계,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이론, 어디 이론? 혼합설에 일치하지 않은 반증 사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즉각 그 이론을 폐기하거나 기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다? 19세기 생물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옳다는 것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거나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반증주의의 주장하고는 상반되는 거죠. 반증주의의 한계다. 그래서 우리가 반증주의의 한계점, 문제점이 어떤 내용 나오냐면 과학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학사에서는 굉장히 반증 사례가 단 하나의 반증 사례만 나오면 바로 그 이론은 폐기하거나 즉각적으로 기각해야 되지만 과학사를 보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더하게 많은 거예요. 그 내용의 하나의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여기서 그대로 적습니다. 찾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으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 개체군 내에서 쭉 적어서 개체들은 균이란 표현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19세기 생물학자들도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찾아 적을 것. 찾아 적으라고 하면 그대로 찾아 적으면 돼요. 섣불리 요약을 하다가 내용이 빠지는 것보다는 그대로 그냥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적어야 될 것이 반증주의의 이것이 이 내용이 반증주의 한계에 해당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을 적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의 반증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이론을 기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반증주의는 주장하지만 19세기 생물학자들은 이론인 혼합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기각,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9세기 생물학자들은 혼합설을 즉각적으로 기각, 폐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적어야 된다. 찾아 적는 내용.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거를 적으려고 하면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다 적어야 돼요. 일단 찾아 적으라는 내용 자체가 쭉 답안지에 좀 한 줄 이상은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반정주의에 해당된다는 것은 반정주의 주장은 요겁니다. 폐기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폐기를 안 하더라. 이것이 이제 한계잖아요. 폐기를 해야 하는데 실제 내용에서 보면 19세기 생물학자들이 반증 사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혼합설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 많은 학생들 잘 적었을 것 같아요. 찾아 적고 단 하나의 반증 사례가 나오면 그 이론은 적극적으로 폐기되어야 하지만 폐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하고 조금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섞어서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철학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게 굉장히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이 20%도 안 되는데 이번에 작년의 문제는 쉬운 편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기존에 이미 기출된 그러니까 답이 그대로 답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례만 달라지고 답은 항상 요거였어요. 반증 사례가 나왔는데도 그 이론을 즉시 기각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던 것이 반증주의 문제점. 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 이전에도 기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반증주의. 자, 두 번째로 묻고 있는 내용은 니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귀납법이나 가설 연역법 이외에 어떤 과학적 방법을 수용을 했는가,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과학적 방법은 니은에 해당하는 과학적 방법은 무엇이다? 사회적 합의이다. 사회적 합의는 현대의 그 과학관이죠. 과학 지식이 잠정적이더라, 임시적이더라, 가변적이더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시대에 따라서 과학 지식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는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의 그 산물입니다. 결과물로 지식을 어떤 지식이 옳다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 사회적 합의에 대한 내용이 그런 과학의 본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본성 측면에서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사실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쉽게 나왔네 생각했지만 순간적으로 귀납법, 가설, 연역법 이런 게 나오니까 과학적 방법을 모르니까 나 아는 게 기출법, 연역법, 귀납법, 가설, 연역법 이 4개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사고가 딱 굳어져가지고 그 시험장에서 사회적 합의가 자꾸 떠오르는데 사회적 합의가 과학적 방법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뭐 법이어야 되는데 왜 이건 사회적 합의인 거야. 그래서 이거 과학의 본성인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못 적었잖아요. 알고도 아는 내용이었는데 불안감과 두려움과 이게 애매모호함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가 이제 현대
그 과학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도 있고 발산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도 있고 다른 것들도 많아요. 그중에서 묻고 있는 거 쿤이 나오면 패러다임이 어떻게 수용되는가 그것을 이제 조금 이해가 있으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쉽게 적었지 않겠는가. 자, 나에서 니은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는 내용을 제시할 것. 요거 역시도 찾아서 적는 겁니다. 그럼 니은의 사회적 합의, 입자설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있는 것은 입자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그게 없어요. 설명이고 멘델이 이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계속 인정을 못 받아야 되는데 1900년이 되었을 때 1900년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재발견이 되었고 이것을 과학자 사회가 요 내용이 옳구나 그러면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요거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여러분한테 묻는 거죠. 어떻게 적어야 될 것인가? 요 앞에 내용을 적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멘델의 실험 결과, 멘델이 나에서 니은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 안 보이나? 위에 적을까? 지워도 되겠죠. 나에서 니은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 내용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내용은 땡땡이다. 문장 이렇게 이제 마치면 됩니다. 그럼 땡땡을 찾으면 되죠. 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거. 멘델의 실험 결과는 학술지에 독일어로 발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발표 후 오랫동안 과학자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오랫동안 과학자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1900년에 생물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어서 과학자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요 그대로입니다. 되었다, 이다. 그러니까 찾아 적으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쉬워요. 찾아만 적으면 점수를 준다는 거죠.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고 과학사 내용 굉장히 길면 뭐를 적어 도대체 어떤 이제 사례를 적어야 될지가 하지만 가에서 찾고 나에서 찾으라고 했고 앞쪽에는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혼합설에 대한 설명 들어가 있고 입자설에 대한 설명 들어가 있고 이후에 반증 사례 나왔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이거는 발표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후에 다른 과학자들이 재발견돼서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요 내용이잖아요. 요것만 딱 이렇게 적는 겁니다. 실제로 뭐 보통 비슷하게 적었을 겁니다. 여기서 적었을 거예요. 멘델은 이제 많이 적은 학생들은 독일어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후에 이렇게까지 적고 학자 다 적겠죠. 코렌스, 드프리스, 체르마크 다 적어가지고 쭉 해서 어쨌든 다 적었습니다. 요 뒷부분에 있는 요 내용을 적었을 때 1점으로 채점이 되지 않았겠는가. 찾아 적는 거. 찾아 적는 건 정말 쉬워요.
이런 거는 점수를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에 대한 거를 잘 모르면 그래도 제가 생각 사회적 합의는 틀리더라도 요거는 찾아 적지 않았을까. 근데 채점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사회적 합의를 적는 난에 가령 만약에 다른 과학적 방법을 적었어. 찾아 적는 것은 맞아. 근데 요거를 알고 적었다고 생각을 해서 연계를 해서 채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앞에 사회적 합의를 몰라. 아예 다른 걸 적었어. 모르는 건데 요 내용 맞아. 이거는 출제위원회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은 것이 교사학습 모형이 있잖아요. 그럼 교사학습 모형에 단계명을 적고 주요 특징을 빈칸으로 이제 넣어야 될 때 단계명이 틀려. 그러면 어떤 출제자는 모르는 거야. 뒤에 내용이 쳐다도 보지 말고 다 그어버려. 빵점. 그런데 애들이 그래도 점수를 줘야지. 그러면 무조건 단계는 단계명만 OX로 채점하고 뒤에 거는 뒤에대로 또 채점을 하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가 맞을 때만 채점을 한 건지 아니면 따로 각각 채점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특히 교사학습 모형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계명이 틀리면 뒤에 거는 옳든지 옳지 않든지 다 통째 날려버리는 거, 점수를 안 주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된다. 찾아 쓰고 이렇게 적는 거. 쉬운 내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철학이 이제는 나올 만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물리나 화학은 사실은 뭐 쿤의 과학혁명 책을 봐도 그렇고 그 라카투스의 연구 프로그램 그 이론책, 포퍼의 반정주의 책이 막 2권씩 많이 있잖아요. 집에 철학이 엄청 많아. 다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물리, 그리고 일부가 화학. 없어.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거의 없어. 근데 생물에서 논해지는 게 진화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했을 때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 어차피 이제 쿤이 과학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과학혁명 이론을 설정을 하고 분석을 했잖아요. 그때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론적인 그 큰 단위가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진화론밖에 없습니다. 진화론. 그리고 그럼 라카토스도 과학사를 분석했거든요. 그럼 그 라카토스도 연구 프로그램 이론을 적용해서 분석해낼 수 있는 그 이론은 진화론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큰 흐름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만 철학이 계속적으로 우리 생물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나올 수가 없고 철학 문제 또 내기가 그 내용 뭐 과학사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다 보니까 한번 출제를 하게 되면 관련 내용은 출제를 안 하는 게 평가원의 원래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거를 소재를 가지고 철학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에서 검토할 때 분명히 지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례 자체가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냐? 이것이 연구 프로그램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단위 수준이냐 물으면 다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생명과학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과학 철학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작은 단위지만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부적절한 문제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묻고는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반증주의, 그리고 쿤, 라카토스 요 형태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구체적인 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지. 그러다가 이제 낭패를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1년이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려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봐야 된다는 거. 포퍼, 쿤. 7번 문항. 7번 문항을 봤을 때, 이게 과거에 한번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똑같은 활동으로 나왔어요, 시험이. 주제 똑같고 관련한 내용으로 변인 통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활동을 이제 잘못하게 구성을 해놓고 뭐가 잘못됐는가 찾아 적고 왜 잘못됐는가 요 내용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2교시를 보고 문제가 학생들이 교육과정 문제 한 2점 정도 떨어지고 나서 다 맞추겠군 생각했는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적었어. 그러니까 칼채점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적고 주어도 없고 하니까 채점이 많이 안 됐던 이제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맥박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 모둠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수업 과정의 일부이다. 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 맥박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를 하게 하고, 발표한 요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탐구 문제를 정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방법을 고안을 합니다. 실험 방법 고안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편안하게 1분 동안 맥박수를 측정하고 30초 동안에 쪼그려뛰기를 10회, 그리고 곧바로 1분 동안의 맥박수를 측정한다. 그리고 1분 동안의 맥박수가 첫 번째 편안하게 앉아서 측정했을 때 여기에 같아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30초 쪼그려뛰기를 10번 했잖아요. 20번. 그리고 수행한 다음에 이거를 30번. 그럼 이걸 보면 조작 변인이 무엇인가? 맥박수가 이제 종속 변이잖아요.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조작을 해서 맥박수를 변화를 줬냐는 거죠. 그럼 조작 변인, 여기에 쪼그려뛰기의 횟수를 10회, 20회, 30회로 조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쪼그려뛰기 횟수가 조작 변인입니다. 그럼 이것에 따라서 무엇이? 맥박수가 이것에 따라서 함께 변화될 것이다. 그럼 나머지 맥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일정하게, 그러니까 통제를 해줘야 된다. 통제 변인이 되겠다. 자, 실험을 설계를 한 다음에 바로 실험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예상을 했습니다. 이 예상은 왜 하는가? 가설을 평가하기 위한 나중에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예상이라고 했다. 예상. 그래서 예상은, 마의 예상은 가설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이 활동의 그 단계의 명을 세부적으로 접근한다면 평가 기준을 고안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활동을 평가 기준을 세우는, 설정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평가하는? 가설을 평가하는 기준을 고안하는 거, 세우는 거. 바에서 이후에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자, 모두원들은 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가설의 기각 여부를 그러니까 가설을 이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활약되어 있고 묻는 겁니다. 첫 번째, 모두머니 실험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제시할 것. 그럼 모두머니 실험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땡땡이다. 이렇게 답을 문장으로 적으면 되겠죠.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작 변인의 그러니까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적는데, 조작 변인, 독립 변인을 앞에, 종속 변인을 뒤에 적어야 좋은 가설이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표현을 굉장히 이거는 열린 답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린 답안. 그러니까 맥박수에 영향을 주는 요 맥박수. 여기에서는 쪼그려뛰기의 횟수를 10회, 20회, 30회. 그럼 학생들은 진짜 원초적으로 쪼그려뛰기를 많이 할수록 맥박수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적어 학생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채점됐을 거예요. 왜냐면 조작 변이 맞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쪼그려 뛰기를,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운동의 그 맥박스에 영향을 주는 그 운동의 강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활동을 쪼그려 뛰기를 한 거고, 팔굽혀펴기 굉장히 막 줄넘기를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쪼그려 뛰기를 선택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운동의 강도가 세질수록입니다. 운동의 강도. 강할수록 맥박수는 빨라질 것이다. 맥박수는 증가할 것이다. 형태로 표현이 됐다면 쪼그려 뛰기를 많이 할수록 해도 채점이 됐을 것이다. 이전에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다른 걸로 했죠. 이게 활동이 쪼그려 뛰기였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는데, 하여튼 움직이는 뭐 윗몸 일으키기는 하여튼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나와 있고 맥박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어요. 그때도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아니라 운동의 강도가 강해질수록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 모범 답안에는 이렇고 유사 답안으로 답안이 채점은 됐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쉽잖아요. 조작 변인,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과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독립 변인 A, 종속 변인 T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실험 방법에 4가 필요한 이유는, 실험 방법에 4가 필요한 이유는, 이유를 적는데 탐구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 우리가 탐구 기능이라고 하면 이꼴 탐구 요소, 이꼴 탐구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탐구 과정이면 기초 탐구 과정, 통합 탐구 과정 중에서 적는 겁니다. 누가 봐도 변인 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4에서 1번 편안하게 앉아 1분 동안 맥박수를 측정했을 때와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맥박수의 변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운동의 강도 이외에 맥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기 위함이다가 들어가야 돼요.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강도를 쪼그려 뛰기 횟수라고 했으면 쪼그려 뛰기의 횟수 이외에 맥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뭐 변인 통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적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뭐가 들어가야 된다? 변인 통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변인 통제. 변인 통제. 그럼 변인 통제를 설명하려면 뭐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조작 변인 이외에 종속 변인에 다른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변인 통제 용어와 함께 표현만 되면 채점이 되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변인 통제, 탐구 기능에 대한 것을 탐구 기능이라는 것을 넣으라고 했는데 설명은 조작 변인 이외에 뭐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기 위함이다. 이렇게만 적고 변인 통제를 안 적어 채점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칼퇴점을 하게 되면 탐구 기능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탐구 기능에 변인 통제, 뭐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의사소통 이런 용어가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 그 용어가 있을 때만 채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3명이서 한 문제만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4문제를 1,500명이 만약에 시험 쳤다면 1,500명이 시험 친
문제를 4문제를 하면 6,000명 왜 그걸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첫날 워크숍을 딱 하고 나서 한 첫날 이제 채점 들어갈 때는 맑은 정신으로 채점을 막 해. 막 다 읽어봐. 어떻게 안타깝 다시 한번 읽어봐. 줄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촉박해. 그러니까 8일인가 9일 들어있는데 워크숍 하고 나면 7일 동안에 다 매겨야 돼요. 다 매겨야 되기 때문에 밤 뭐 9시, 10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은 거의 앉아있다고 10시간 이상을 앉아있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사람인지라 뭐만 가지고 한다? 용어가 있는지 아닌 경우만 가지고 눈으로 싹 훑어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가 없으면 채점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설명할 거 요거 중요하게 적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억에 필요한 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 2가지를 제시해라. 기억에 필요한 수업 과정의 단계 2가지는 뭐와 뭐이다. 일단 이렇게 답을 적겠죠. 그럼 뭐를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가? 가설을 받아들일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가설을 이 실험적인 실험 결과를 근거로 했을 때 가설을 수용한다. 아니면 가설을 기각한다를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한다? 예상한 거. 가설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상한 거냐 하면 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대로 실험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를 여기 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 연역을 통해서 이끌어낸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수행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된다? 일치, 똑같아야 다르게 얘기하면 가설이 옳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교한다? 마와 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설 연역적 사고의 그 패턴을 학습을 했어요. 로선의 가설 연역적 순환 학습 모형 있죠. 그것을 할 때 가설 연역적 사고의 패턴,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으로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도 살펴봤거든요. 그때도 나옵니다. 예상과 실제 실험의 결과를 비교해서 결론으로 이끄는 그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답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옳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상이 아니라 어차피 가설을 검증을 한 거니까 가설과 실험 결과를 봐서 비교를 해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그렇게 언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정답, 적절한 것은 마와 실제 바를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설의 사고 패턴에서도 그렇고 2가지. 그런데 지금 가설 설정이 다잖아요. 다와 바를 비교했다라고 적었을 때 채점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답을 적었고 우리가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카페라든지 가채점을 했을 때 가설을 가지고 결과와 비교하는 것도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찾아보면 그런 형태로 적힌 이론서도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적힌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요거를 우선으로 답으로 적는 것이 맞다. 요거 마와 바. 그럼 그 단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사의 적절한 지도 내용입니다. 이다. 교사의 이를 근거로
교사의 적절한 지도 내용은 이다. 그럼 교사의 적절한 지도 내용, 무엇을 지도해야 된다? 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에 적어줘야 되죠. 무엇과? 예상한 실험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일치되는지를 보고 비교하여 일치까지 적지 않고 비교하여 가설의 말 그대로 진위 여부를 교사니까 판단한다를 적으면 안 돼요. 판단하면 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교사의 지도니까 누가? 학생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도록 한다가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의 지도 내용이기 때문에 판단하도록.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아니면 학생들이 적으면 돼요. 학생들이 예상한 실험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해서 가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것도 1점 가설. 변인 통제 1점, 두 가지 1점, 1점. 4점으로 이렇게 채점이 됐을 것이다. 시간이 좀 잘 가죠. 원래 작년 기출은 이제 채점 관련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답안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천천히 해서 안내를 하고, 예상 문제는 빨리, 진도 나갈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3교시 하겠습니다.